제6장 혁신적인 발견의 비밀.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의 주된 목표여야 한다. 10만 년의 법칙. 1766년 영국의 어느 중산층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세계적인 철학자로 불리던 데이비드 흉과 장자크 루소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집을 방문했고 아이의 발등에 위대한 사상가들이 차례로 입맞춤을 했다. 훗날 그의 재능을 질투한 한 경제학자는 그날의 광경을 어쩌면 이들이 입맞춤을 통해 이 갓난 아이에게 여러 가지 지적 재능을 나눠줬을지도 모른다 고 기록했다. 아이는 모두의 기대대로 자라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자리에 올랐고 인류 전체의 미래를 논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는 엘리트였다. 지난 인류 전체의 10만 년을 돌이켜 봤을 때 그는 하나의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식량보다 많은 자손을 남기려는 버릇이 있었다. 문제는 대다수의 엘리트 반열에 들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문제였다. 인구가 1, 2, 4, 8, 16, 32씩의 배수 단위로 증가한다면 식량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정량적으로 늘어난다. 피임 도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당시 사회에서 태어난 책임 못 질 아이들은 인류의 미래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었다. 소수 엘리트 층을 제외한 인구 숫자는 적당히 조절되어야 된다는 게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의 발견이다. 없는 자들에게 청결함을 권고하지 말고 그 반대의 습관을 하도록 해야 한다. 빈민도시의 거리는 더 좁게 만들고 더 한 곳에 몰려들게 해서 전염병이 잘 돌도록 유인해야 한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 속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밑단계 인구부터 사망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절할 것을 권한 것이다. 멜서스의 이론은 익명으로 등장했고 그의 이론은 정치 집권들 층으로부터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의 이론에 감명받은 영국 총리는 빈민법을 개정해 빈민에 대한 복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렸다. 돈 없고 아는 것이 없는 빈민들은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유익하다. 사회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걷어버렸다. 그렇다고 멜서스의 발견을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만 년은 분명히 멜서스의 이론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10만 년간 정체되어 있던 사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인상적인 이론이었다. 그런데 정확히 그로부터 몇 년 뒤 비엘리트층 사이에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법칙을 부셔라. 왜 세계는 서양이 주도하게 되었는가? 세계 경제를 장악했던 동양은 어떻게 200년 사이에 서양에게 역전당했는가? 그것도 북유럽의 변방에 있던 작은 섬나라인 영국에서 엘리트들도 아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이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냈는가? 내가 만약 여러분이 받는 월급 끝자리에 숫자 0을 더 붙여준다면 여러분은 전율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월급이 무려 10배로 인상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이 당시의 총 생산량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
멜서스의 10만 년 이론은 바로 붕괴되었다.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수십 배나 갑자기 뛰어오른 것이다. 역사학의 권위자인 폴 존스는 멜서스 시대 이후 탄생한 산업혁명의 혁신을 한 줄로 요약한다. 우리의 현재는 산업혁명이 15년 만에 만들어졌다. 산업혁명기 영국의 농부 수천 명은 이웃 농부한테 또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좀 더 나은 경작 방법을 터득했다. 비슷한 수준의 유행 동기가 제공되었던 중세기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유독 영국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학자들은 당시 영국에 석탄이 있었고 런던이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소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석탄이 고갈될수록 영국인들은 더 많은 석탄을 찾기 위해 더 깊이 갱도를 팠지만 번번이 지하수가 솟구치며 작업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지하수를 퍼내기 위해 피스톤을 움직이는 장비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 피스톤은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면직물 산업도 대폭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무려 100배나 많은 의류용 실을 증기기관을 응용한 기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멜서스 시대가 붕괴되고 산업혁명이 최초로 숨을 쉬며 태어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를 뒤흔든 이 증기기관은 누가 최초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어이없게도 한 공장 노동자가 10년간 매달려서 만든 작품이었다. 그는 오늘날 공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반 노동자 수준으로 학문도 없고 과학도 몰랐다. 하지만 그가 매달린 10년은 멜서스의 10만 년의 법칙을 부셔버릴 만큼 강력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존스는 당시의 시대가 대학 학위 증명서, 자격증 등이 아직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임을 지적한다. 삼류 대학을 나오든 독학으로 과학에 뛰어들든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을 오늘날처럼 실험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있는 권위자의 학문이 아니라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는 학문으로 받아들였다. 나 또한 할 수 있다는 신호는 중요한 신호였다. 길거리에는 독학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학문의 어디쯤에 빠져들었고 그들의 손에서 피스톤과 증기기관이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산업혁명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를 뒤바꿀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들은 자유롭게 집중했고 시간이 무르익어 갈수록 새로운 혁신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졌다. 심지어 농부의 손에서도 혁신은 만들어졌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탄광촌 출신의 조지 스티븐스는 14년간 탄광만 파고들어 세계적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와 학문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데이비드는 죽을 때까지 그럴싸한 졸업장 없이 혜성처럼 등장해 자신을 추월한 스티븐슨이 자신의 학문적 발견을 몰래 가로챘을 것이라 믿었다. 스티븐슨은 세계적 학자의 저주를 꺾고 오늘날 산업혁명을 이끈 철도의 아버지라 불린다. 야외 과학자로 유명한 존 돌턴도 거의 독학으로 학업을 마쳤는데 스스로 밤에 공부를 하면서 수학, 물리와 화학을 익혔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에게도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역설하곤 했는데 그는 원자설의 첫 제창자이면서
동시에 그가 내놓은 석유, 그리고 원유에 열을 가해 얻어지는 기체에 대한 보고의 경우는 근대의 석유 산업과 석유 화학 산업의 기초가 되었다. 돌턴은 자신의 삶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천재란 없습니다. 만일 세계가 가치 있다고 주목하는 어떤 결과물을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을 끈질기게 추구한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10년간 매달려서 최초로 증기 기관을 만든 한 공장 노동자처럼 말이다. 이 얼마나 완벽한 신호의 탄생인가.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사회가 우러러보는 천재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한다. 1. 천재는 없다. 2. 누구나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 끈질기게 추구한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태였을 뿐이라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는 겨우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만든 게 산업혁명이라면 동양이 산업혁명으로 서양에게 역전당한 것은 단지 동양에 석탄과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석탄이나 식민지가 없었던 중국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자본을 토지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영국은 신세계의 방대한 자원과 국내 매장된 석탄을 확보하며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아예 못을 박는다. 중국과 동양은 그저 석탄이나 식민지가 없었던 것뿐이다. 과연 그럴까? (2.5cm의) 발견. 산업혁명을 달군 공학 기술자로 평가받는 존 맥케넘은 1756년생으로 멜서스보다 몇 년 더 일찍 태어났다. 그의 삶은 크게 빛나지 않았다. 4살 때 집에서 불타 죽을 뻔했고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충격으로 그가 어릴 때 사망했고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시작해보지만 미국은 되려 맥케덤의 모든 재산을 묶어버렸다. 존 맥케덤은 제대로 된 학력도 없으며 그럴싸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그가 30을 넘길 무렵 영국에서 도로 유지 보수직을 맡게 된다. 물론 당시의 도로를 오늘날의 도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날의 도로는 지금부터 만날 맥케덤이 바꾼 작품이다. 그리고 당시의 도로는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도로들은 수천 년 전의 것 그대로 쓰여지고 있었다. 당시의 농학자인 아서 영은 한 도로의 구덩이 깊이를 재봤는데 무려 4피트에 달했다.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한 번 그리고 보통 2번은 반드시 마차가 전복되는 상황을 예상해야 했다. 한 남성은 뉴욕과 신시내티를 왕복하던 중에 마차가 무려 9차례나 전복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복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전복된 마차의 유리 파편이 목 동맥을 절단해 사망하는 사고부터 전복되는 순간 머리를 쾅 부딪히며 죽는 사람들도 흔하다. 거기다 말이 도로에 움푹 패인 홈에 스스로 놀라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한다면 마차에 타고 있는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렇다면 도로는 왜 이 모양인가? 그것을 유지 보수만 하면 되는데 맥케덤이 의문을 품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때는 학자의 개념이 모호하던 시기였다. 완전 아마추어인 상인 출신이던 맥캐덤은 독학 지식인이 되어서 과학자처럼 심층적으로 도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말들이 전복된 현장마다 맥캐덤이 등장했다. 그는 과학자 그 이상의 집요함으로 48,000km의 도로를 조사했다. 완전 아마추어였던 중년의 남자가 갑자기 수천 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분야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것은 웃긴 일이었다. 그러나 48,000km라는 인상적인 조사와 함께 맥캐덤은 그 분야에서 분명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왜 말들은 도로를 달리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 왜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맥캐덤은 스스로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정작 도로에 대해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맥캐덤은 10년간 계속 이 질문에만 매달렸다. 그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을 끈질기게 추구하면 된다는 사회적인 신호가 맥캐덤에게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맥캐덤은 놀랍게도 도로 표면에 깔려 있던 흙과 모래들이 그저 먼지만 일으킬 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도로 건설 현장에서 무한대로 뿌려대던 흙과 모래들이 사실은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겨우 도로 관리 유지 직원이었던 맥캐덤은 직접 자신의 돈을 털어서 자신의 이론이 맞는지 확인 실험까지 했다. 그는 도로를 누비는 일을 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도로 위의 과학자라 여기며 매달렸다. 1811년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맥캐덤은 오늘날의 스티븐 잡스처럼 한마디로 모든 특별위원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그의 수만 시간의 노력은 단 한 줄로 요약되었다. 돌의 한 면이라도 2.5cm가 넘는다면 도로 건설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문제는 돌의 크기였던 것이다. 흙을 뿌릴 필요도 없었고 모래를 가져다 부을 필요도 없었다. 맥캐덤이 발견한 것은 수레바퀴와 도로로 간 접점의 길이가 2.5cm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2.5cm보다 큰 돌이 바퀴와 충돌하게 되면 도로에서 큰 돌이 뽑혀버리거나 산산조각이 나서 말을 전복시키게 만든다는 것이다. 작고 조각난 돌로 이루어진 도로는 흙과 혼합되지 않더라도 매끈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었다. 이것이 맥캐덤이 발견해낸 2.5cm의 발견이다. 지금 길거리를 나가보라. 자동차가 다니는 오늘날의 이 모든 도로는 200년이 지났음에도 근본적으로 맥캐덤에게 거대한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것을 공학 전문 용어로 맥캐덤 공법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완전 아마추어로 풀리던 나이든 한 남자가 과학자처럼 집요하게 덤벼들어서 이뤄낸 말도 안 되는 혁명이었던 것이다. 맥캐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제출했지만 영국 정부는 워낙 거대한 혁신이었던 터라 그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맥캐덤의 2.5cm의 발견으로 산업혁명은 도로의 동맥을 타고 이어나갔다.
최고 엘리트들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 이제 로버트 마르크스의 주장을 완전하게 테스트해 볼 시간이다. 그의 주장대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데려와 보자. 정말 2.5cm의 발견은 우연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으로 누구나 손꼽는 대학이고 1636년에 만들어졌다. 물론 세상을 바꾼 맥캐덤은 하버드 출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펼쳐보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적이 높은 엘리트들은 하버드 대학이 아닌 프랑스의 그랑제콜에서 나온다. 그랑제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위 0.057%에 당신이 속해야 한다.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은 노골적으로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들만이 프랑스 사회를 움직이며 프랑스 대기업 임원들의 84%는 이 0.057%의 대학에서 나온다. 영국에는 옥스퍼드가 있고 미국에는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가 있지만 이 학교 졸업장들은 프랑스의 그랑제콜만 못하다. 맥캐덤과 똑같이 이번에는 그랑제콜의 첫 출발점을 시작해 보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그랑제콜을 처음 지휘한 장 로돌프 페로네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 그의 초상화가 안정적으로 비치될 만큼 그의 학술적 머리는 0.057%에서 빛이 났다. 최초로 그랑제콜 시스템을 굴린 사람이며 프랑스에서 그가 만든 샹젤리제 거리의 다리들은 아직도 빛이 난다. 이들은 맥캐덤처럼 30살이 넘어서야 도로를 관찰하며 다니지 않았고 아주 이른 시점부터 0.057%에 맞는 상류 사회로 진입했다. 프랑스는 국가가 허락하는 모든 학문적 권위를 페로네에게 선물해 줬었다. 그들은 풍족한 환경 속에서 가장 단단하게 도로를 덧댈 수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 0.057%의 집단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 15에서 20cm에 달하는 큰 돌과 바위들을 쌓아 올리면 아주 단단한 도로의 베이스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과학적인 주장이었다. 공사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었지만 15에서 20cm가 그들의 연구가 파고들었던 최종 결과물이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자. 도표 6-1 밑에 당당하게 받쳐 세운 기둥들이 보이는가? 그들은 이것이 오늘날 완성할 수 있는 도로의 표준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이 생각했던 표준에 맞서서 자유롭게 48,000km를 홀로 조사하고 나서 그들의 고상한 기둥을 부셔버린 무명학자의 완성도를 보라. 도표 6-2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의 발견은 영국 상인 출신 맥캐덤의 48,000km의 조사를 따라잡진 못했다. 프랑스 엘리트 왕립학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외국 땅의 스웨덴 학회에서도 멤버로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자신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역사학자들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도로의 혁명을 이룬 사람이 결국 누구였는가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그랑제콜의 출신들은 15에서 20cm를 체계적으로 잘 쌓으면 단단한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명성을 얻은 것은 어디선가 굴러들어온 존 맥케넘의 2.5cm였다. 그랑제콜이 발견했던 15cm는 맥케덤의 2.5cm의 법칙이 나오자 무너졌고 전 세계가 맥케덤의 도로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상인 출신으로 돈 냄새를 쫓았던 맥케덤이 순식간에 돈 부자가 된 것은 물론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자 사람들은 천박한 상인 출신으로 돈을 쓸어 담던 그를 풍자하기 시작했다. 그의 혁신이 천박한가? 볼턴의 이발사이면서 가방직공 술집 주인이기도 했던 리처드 아크라이트 경도 1768년에 방적 공장을 세우지 않고 생선 가게를 차렸다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그렇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제임스 와트는 어떤가? 그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하청업자의 아들이다. 그런 그가 1769년에 증기기관용 분리복수기를 발견하는 대신 신앙에 관심을 가져서 성직자의 길을 밟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멜서스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때 당시의 산업혁명을 만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단 한 명의 엘리트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의 역동적인 50년이 오늘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위대한 혁신을 이룰 만한 사람들을 하버드나 최고의 엘리트들에게서 찾고 그들에게 기대한다. 오히려 하버드와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은 산업혁명의 거대한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평범한 엘리트들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관적인 지적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학자 켄 로빈슨의 지적을 들어보라. 19세기 이전에는 세계 어디에도 공교육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산업사회의 수요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역대 대학 졸업생 숫자보다 앞으로 30년 동안의 졸업생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전에는 학사를 필요로 한 직업이 이제는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석사학위를 요구했던 직업들은 이제 박사학위를 요구합니다. 학위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보면 교육 제도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희는 지성을 보는 관점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의 삶을 규정 지어 왔던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버드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30년 동안 3배 이상 힘들어졌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AP, 대학 학점 선이수제, 과목을 3개 정도 들었고 과외 활동은 3개 정도 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AP 과목을 8개나 듣고 과외 활동은 9개 이상 해줘야 한다. 좀 더 많은 과목을 완수했다면 하버드 합격률이 높아진다. 칼럼 리스트 로스 도넷은 그의 책 특권에서 12개에 달하는 과외 활동 지원자가 제출한 경우를 두고 전형적으로 빽빽하게 채워넣은 하버드 이력서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반드시 합격하는 것도 아니었다. 입학처장은 엘리트 학생들의 지원서에 불합격을 무표정하게 찍어댔다.
이런 과정을 뚫고 하버드에 들어간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 앞장에서 하버드 대학을 주제로 논문을 썼던 4학년 하버드대 학생은 하버드대 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긍정적인 신호로 자기 효능감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를 활용해 혁신적인 사람이 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가장 먼저 꺾은 것은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은 하워드 가드너다. 가드너는 하버드에서 프로젝트 제로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혁신적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집요하게 연구했다. 그는 모든 배움의 행위에 대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왜 프로젝트 제로인가? 우리는 지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라 부를 것이다. 당시에 엘리트들이 받았던 최고의 교육들이 시대가 지나자 어리석은 것으로 밝혀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최고의 교육도 또 다른 미래에서 어리석음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가드너가 이 질문의 답을 완성하기 위해 매달린 30년의 프로젝트 제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부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를 펼쳐보자. 나는 방대한 양의 연구 기록을 조사해 하버드 같은 최고 명문 학교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마저 교육과정의 수많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고의 공부인가? 가드너와 그의 연구팀은 하버드를 포함한 아이비 리그에 들어오기 위해 학생들이 마스터했다고 주장한 과목들에 대해 근본부터 되묻는다. 과연 학생들은 무엇을 마스터했다는 것인가? 학생들은 수학에서 엄격하게 적용된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공식을 외워 적절한 수를 대입한다. 그러나 특정 공식에 대입하라고 유도해 주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식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 공식을 맨 처음부터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은 그저 기억에 연결된 구문론적 끈일 뿐이다. 역사, 문화, 예술과 같은 전통적인 인문학적 교육 과정은 어떨까? 인문학적 교육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주어진 대본 또는 전형성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5살배기의 일종의 스타워즈 같은 대본을 가지고 있다. 인생은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경우 선이 승리한다. 수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그리고 실제 인생의 몇몇 사건들은 이러한 대본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과 문학 작품들은 훨씬 복잡하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남북전쟁의 원인이라든지 나다니엘 호손이나 제인 오스틴이 쓴 소설의 요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와 미묘한 차이들을 저울질하고 종합해야 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사건들을 더 복잡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배운다. 그러나 새롭고 낯선 자료, 예를 들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야기나 세계의 낯선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맞닥뜨리게 될 때는 가장 똑똑한 학생들마저 초보적인 사고방식에 빠진다. 분명히 부적절한데도 학생들은 자주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워즈의 선과 악이라는 대본을 상기해내는 것이다.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가 찾은 최종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10여 개에 달하는 과학 분야에서 선정한 100여 가지 서로 다른 사례를 훑는 것보다 한 분야, 예를 들면 암의 발병 원인이나 가난 또는 스트레스를 깊게 탐구함으로써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AP 과목 9개보다 AP 과목 1개를 깊이 파헤치는 학생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의 결론이다. 이제 나의 교육적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 같다.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의 주된 목표여야 한다. 순진한 학생들은 정보를 잔뜩 받아들이는 데 강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실제로 남다르게 생각한다. 맥캐덤이 AP 과목 9개를 이수한 화려한 하버드대 학생이 되었던 것보다 도로 한복판에서 4만 킬로미터를 걷고 걸으며 또 생각했던 도로에 대한 깊은 이해는 모든 세상의 도로를 바꿀 만큼 혁신적인 힘이 되었다. 4만 킬로미터를 걷자 완전 아마추어였던 맥캐덤은 세계를 바꿀 단 한 명의 주목할 도로 기술자가 되어 있었다. 가드너가 하버드에서 30년간 집요하게 찾았던 공부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쯤에서 돌턴의 말이 다시 한번 울림을 준다. 천재란 없습니다. 만일 세계가 가치 있다고 주목하는 어떤 결과물을 누군가가 만들어 냈다면 그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을 끈질기게 추구한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